네, 매크로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주목했던 7월 CPI가 공개가 됐습니다. 우려 대비 좀 양호하게 나왔고 트럼프발 관세 타격은 없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7월 달 CPI에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건 관세발 인플레이션 영향력이 있냐, 없냐였죠. 근데 CPI 지수 자체는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세부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관세 영향이 있는 상품 가격, 생필품, 그리고 가전제품, 가구 이런 부분들의 상승률이 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이 아직은 없다라는 평가가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9월달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높이게 만들었던 가장 큰 트리거가 됐던 것 같고, 반면에 조금 우려스러운 점들도 포착은 됐습니다. 그동안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었던 서비스 관련된 물가가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다는 점에서는 결국에는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고 사실상 관세발 영향력은 낮긴 했지만 물가의 하락폭 자체가 크지 않고 앞으로도 물가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일부 리스크,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이번 주 PPI 물가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직전 PPI가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 이번에도 아무래도 PPI 자체도 관세발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물가, 생산자든 소비자 물가에 전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7월 달 PPI도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PPI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가 60불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PPI 상승률이 전월비 기준으로 0.1% 내지 0.2%를 크게 웃돌기는 어렵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 PPI도 부합 또는 하회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PPI도 좀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파월이 그토록 우려했던 여름 물가 지표를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일단 우리가 확인했던 7월의 미국 CPI는 양호하게 흘러갔고 이제까지 얘기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 틀렸다라는 시장의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CPI는 관세가 좀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8월 달부터 실제로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됐죠. 부과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물가로 전이가 될 건데 이게 결국에는 생산자, 그러니까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코스트를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시킬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생산자 물가 자체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0.1% 내외에 머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유가의 영향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로 인해서 코스트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로 일정 부분 상쇄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코스트로 받는 충격들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100% 기업 가격,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시키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소비자의 지출 변화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소비 지출을 사전적으로 선행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지표가 지금 3개월째 둔화가 되고 있는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시차를 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줄 건데 결국에 소비 지출 둔화가 확인이 된다면 기업들도 역시나 100% 관세발 영향을 소비자 가격에 전이시키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름 물가 확인 시기, 계절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물가의 상방 압력이 쉽게 확인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고용은 살짝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신규 고용이 둔화가 됐고 과거 고용 수치도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에 대한 우려는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 시장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고용 지표가 이제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줬죠.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는데 결국에 직전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자 수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민간 고용 위주로 둔화세가 조금 급격하게 확인이 됐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그리고 사전적으로 이제 발표됐던 고용 지수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점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고용 지표의 신뢰도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도가
뭐 이전 네. 대비해서는 좀 꺾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두 번째로 이제 고용 관련돼서 실업률 역시나 직전에 4.2%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번에 고용자 수의 연속적인 감소세를 고려한다면 실업률의 추가적인 상향 가능성들도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 이제 고용과 물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파월로 하여금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들을 조금 시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고용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꺾였다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양호했던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고용이 부진하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둔화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흔히 분석을 할 때 소비 지표를 선행하는 그 섹터를 주택 관련된 지표로 네. 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의 고금리 기간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해서 모기지 30년 채권 금리가 6%를 꽤 오랜 기간 상회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주택 심리라든지 그리고 네. 주택 재고의 증가, 판매의 저조, 주택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소비 지출에서 주택 관련된 이제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에서 17% 정도 차지를 합니다. 뭐 결국에 이제 지수 자체가 둔화됐다는 건 향후 소비 관련된 둔화 가능성들을 사전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소매 판매 역시나 저는 이제 점진적으로 둔화 기조로 꺾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뭐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뭐 연착륙과 경착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공방을 조금 확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국 경제는 좀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이제 뭐 지금 당장 해소가 될 거야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워낙 장기적으로 누적돼 왔던 문제고 재정 적자의 지출 구조를 보더라도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소셜이라든지 사회보장성 관련된 지출이 증가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증가를 하는 건데 미국의 이자 비용 관련된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전체 지출의 13%를 차지를 했습니다. 국방비 비중이 한 14에서 14%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지출을 미국 정부가 이자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4.3%, 2%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금리 관련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를 구조적으로 시키기는 어렵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지출을 줄이는 게 어려우면 세입을 증가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생각한 고안 중 하나가 이제 관세 부과를 통해서 관세 관련된 세입을 증가시키자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6월까지 기준으로 관세 관련된 재정 수입은 작년 대비 거의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FY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의 관세 수입이 대략 한 7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 정도였는데 네. 이게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천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뭐 결국에 지출을 줄일 수 없다면 수입을 늘려서 재정 적자가 개선되는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미국의 정부 재정 적자가 연간 기준으로 1.8조 달러였어요. 근데 관세 수입이 일단 3배 가까이 증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를 하면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금리를 내리는 건데 이제부터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도 줄어들겠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 수지 개선에 뭐 전부는 아니지만 20에서 30% 정도는 감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 이런 상당히 재정 수지의 개선 부분들을 많이 선반영을 하고 있어요. 뭐 결국에 10년 장기채 금리에 뭐 추가적인 발행 가능성들을 조금 일축시키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데 일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재정 관련된 부분들은 뭐 지금 당장 드라마틱한 개선세는 아니겠지만 네.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은 올해 하반기 때 포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 적자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연구위원님도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물가와 고용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B컷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B컷까지 단행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CME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B컷 가능성을 확인하고 왔어요. 이제 6%로 네. 늘어났더라고요. 사실상 7월 달 FOMC 지나고 나서는 아예 B컷에 대한 기대감 그쵸.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거야라는 시각들이 늘어났던 계기였던 거죠. 근데 7월 달 FOMC 지나고 고용 지표 발표가 됐고 이어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고 거기다가 트럼프의 연준 이제 추가적인 신임 인사 임명까지 이슈가 되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100%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B컷은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8월 말에 예정된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에서 몇 가지 힌트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대비해서 당연히 이제 발언 수위 자체는 이제 매파적보다는 이제 도비시한 쪽으로 기울겠지만 여전히 뭐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불안감들이 반복적으로 언급이 된다면 B컷보다는 25bp 인하에 머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뭐 관세발 인플레이션 영향력보다는 미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들을 더 확연하게 표명을 한다면 뭐 소위 말해서 B컷의 확률들이 조금 더 커지는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8월 달 잭슨홀이 이제 8월 말에 네네. 있죠. 21일에서 23일에 있고 9월 달 이제 FOMC가 이제 9월 18일 정도의 한국 시간으로 확인이 되는데 약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일 정도 사전적으로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B컷 가능성도 지금 시장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만 판단할 수 없잖아요. B컷이 단행이 된다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실제로 B컷이 단행이 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환호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 B컷에 대한 파급 효과도 당연히 있죠. 네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불안감도 증폭시킬 그쵸. 수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많은 자산들이 선반영을 했어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인 거고 국채 금리도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코인 같은 가상화폐까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해소가 되면서 뭐 해당 가격들의 자산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를 탈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두 번째로 지금 연준이 금리 동결을 지속한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죠. 이미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연준은 기준금리를 5%대까지 상승을 시켰고 그러다가 최근에 굉장히 인하에 대한 속도를 늦추면서 뭐 호주도 인하를 하고 유럽도 인하를 하고 뭐 중국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빠르게 선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잡히지 않으면서 동결의 기간들이 너무 길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뭐 앞으로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시작이 됐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재료로 해석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작은 거의 확신에 가깝게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시장에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텐데 그러할 가능성은 지금 거의 낮은 것 같고 시장은 B컷에 기대를 쏠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9월 FOMC에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시장에 그렇게 큰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B컷이 되지 않는다면요? 네, 그냥 금리 인하 1차례만 이어져도 시장은 그렇게 환호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저는 한 번의 인하에 그치진 않을 거잖아요. 일단은 올해 지금 점도표에 반영돼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2회 정도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제 9월 달, 12월 달이 뭐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년도 인하에도 마찬가지로 인하 사이클은 연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인 거죠. 그래서 뭐 25bp 인하한다고 해서 B컷의 기대감이 실망하면서 이게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연결되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앞서 확률을 말씀드린 것도 아직 B컷의 인하 기대감은 6%예요. 네네. 한 자릿수대라는 거죠. 여전히 시장에서는 25pp가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더 크다라는 측면에서 뭐 해당 재료로 인한 충격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시장은 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채권, 미국채 투자하기가 지금 적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3% 내외에서 등락을 하고 있어요. 뭐 소위 상반기만 하더라도 10년이 5%대 거의 머물렀다가 뭐 많이 빠졌죠. 한 70에서 60bp 정도 빠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미국채 투자하는 시기가 적긴가에 대해서는 저는 몇 가지 넘어야 될 이슈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건 결국에는 발행에 대한 리스크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작년보다는 해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세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 네. 다양한 이제 재정 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아니라 관세로 인해 거둬지는 수입보다 다른 부분에서 감세라든지 나가는 비용이 더 크다면 재정 적자가 줄어드는 폭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올해 상반기에 미국 장기채 발행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장기채 금리 시장 안정화시키려고 장기채 발행을 거의 단기채로 돌렸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재정 수지 개선을 조금 크게 시키지 못한다면 장기채 발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서 3분기는 아직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 오히려 이제 모든 것이 확인이 되고 3분기 때 관세 때문에 들어오는 재정 수입 이게 이제 앞으로 연속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실제로 미국의 장기채 발행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든 이후에 미국 국채를 투자하시는 게 조금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뭐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주식처럼 미국 국채를 한 방을 또는 이제 조금 큰 수익률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자산은 아니에요. 채권이란 자산 자체가.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캐리 수익률을 가져가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시기보다는 3분기 말이라든지 또는 이제 금리 인하가 확인이 한 차례 진행되고 난 뭐 9월 중순 이후에 뭐 조금 투자를 하시는 네.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채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보다는 3분기 말 정도 장기채 발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입장도 지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9월 FOMC 이전에 8월 28일이죠.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한은의 결정은 어디로 갈까요? 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채권 네. 시장에서도 하긴 할 것 같은데 이게 8월이 될지 10월이 될지에 대해서는 공방이 이제 상당히 엄청나게 미국보다 조금 먼저 할지 후회할지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변수는 그거죠. 뭐 일전에 하는 총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게 부동산 시장 안정 찾아야 된다라는 멘트였고 6월 27일 날 정보 대책 나왔죠. 네.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가 확인이 됐냐? 그게 약간 애매해요. 저희가 흔히 보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조금 리포트를 썼었는데 뭐 주택 가격,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든지 거래량, 뭐 주택 관련된 심리 지수 이런 부분들은 6월 27일 이후에는 다 꺾였는데 과연 이렇게 꺾였던 부분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빠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한번 크게 공표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모든 지표들이 다 빠져요. 주택 관련된. 그러다가 굉장히 일정 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다 이런 부분들이 복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단발적으로 가격이 빠진 게 아닐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한은이 금리를 내린다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도 높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펀더멘털 관련된 지표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건 맞는데 부동산이라는 발목 때문에 8월에 할지 10월에 될지에서는 100% 합니다라고 확신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8월 달에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네. 있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7월 달 금통위에서 뭐 연준도 점도표라는 걸 내지만 한국은행에서도 3개월 뒤에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고를 발표를 해요. 이것도 금통위원들의 투표를 발표를 하고 네. 6명의 금통위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4대 2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 동결이 2가 나왔던 거죠. 금통위 금리 결정은 총재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도 당연히 중요한데 근데 3개월이잖아요. 근데 7월 달 금통위가 있고 8월 달에 있고 9월 달에 금통위가 없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금통위가 네. 있고요. 그러면 3개월이 90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10월 금통위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8월 달 금통위까지가 그 해당 발표에 이제 적용되는 시기라서 뭐 단순히 이제 이론적으로만 보면 8월 달 인하 가능성들이 높다고는 볼 수 있죠. 뭐 거기다가 저희가 7월 달까지 국내 수출이 꽤 괜찮았어요. 네. 이게 뭐 관세 관련된 우려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요도 있었고 뭐 우회적인 수출 경로들도 조금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8월 달부터 지금 8월 10일 달까지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뭐 결국에 지금부터 관세발 수출 부진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내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뭐 당연히 정부에서 추경, 민생안정 쿠폰 풀면서 소비 지표는 올라올 건데 국내 경제는 구조상 소비보다는
수출이에요. 소비가 올라와도 수출이 망가지면 그렇죠, 네. 성장률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들이 더 커가지고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8월달 금리 인하가 조금 선제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627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좀 잡혔냐?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한 상황이고 수출이 살짝 부진한 점도 결국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월에 한국의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미국과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게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환율 동향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론적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이게 뭐 이론적이긴 한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 1년 정도 두 국가의 통화 정책 방향성을 봤을 때는 한국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와 횟수, 폭이 더 클 거라는 거죠. 미국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한국은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든 내년 초든 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료가 될 거라서 그래서 단순히 8월 달에 한 달 정도 국내가 먼저 한다고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환율에 미칠 영향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영향까지 짚어주셨고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 또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외인의 원화 채권 보유액이 30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내 채권 시장 매력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네, 뭐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되실 것 같고 이게 규제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WGBI가 내년 4월 달부터 공식적으로 편입이 돼요. 뭐 아시다시피 WGBI로 들어올 수 있는 원화 채권 매수 규모는 80조 원 정도 되고요. 그게 4회에 걸쳐서 한국 시장으로 편입이 되는데 그럼 그게 내년 일이지 않냐? 왜 올해부터 그걸 생각을 하냐? 근데 저희보다 먼저 WGBI에 편입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뭐 멕시코라든지 말레이시아 같은 사례를 보면 사전적으로 빠르면 4개월 전 조금 더 늘려서 더 빠르면 7개월 전부터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사전 쪽으로 유입이 됐던 거죠. 어차피 들어올 거니까 그럼 들어오면 금리 빠질 거고 그래서 먼저 매입을 하자라는 수요가 더 크게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WGBI 예상한 자금들이 일부 들어왔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제 연내까지 한국은행은 최소 1회에서 뭐 조금 더 경기가 나빠지면 2회까지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은 여전히 시장에 있어요. 성장률도 여전히 1%를 하회하는 0.8%를 보여주고 있고 뭐 물가도 지금 미국처럼 높지도 않아요. 얼마 전 7월 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6월 달에 2.2에서 7월 달에 2.1%로 꺾였고요. 8월 달에 하는 이제 통계국장님의 이제 코멘트로는 뭐 당연히 이제 계절적으로 물가가 8월 달에 올라가는 것들도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할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부 정책 효과 오늘도 발표가 됐죠. 유류세 추가적으로 인하 연장하는 그런 효과들이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채권이 지금 레벨대에서는 금리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면서 원화 채권 시장으로 상당 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글로벌 금리 동향과 채권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